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먼저 1943년 가을까지의 남태평양 솔로몬의 인근의 전황이 커버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지도에는 안 보이는 서쪽 버마 전선의 이야기들과 무기열전 등 여러 단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태평양 전쟁의 주 전장인 솔로몬의 인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타 전역과 단편들은 주 전장의 스토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군이 최남단 과달카날에서부터 진격을 거듭해서 이제는 라바울로 가는 마지막 방어선인 최북단의 부겐빌 섬에 상륙해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미군 주 병력은 해병 제3사단으로 1943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토로키나곳 인근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호주 육군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 지상전을 수행 중인 동부 뉴기니, 호주군은 1943년 9월에 상륙작전을 통해 일본군 근거지 레이를 점령했고, 호주 육군 7사단과 9사단이 1943년 10월 현재 북쪽 라무 계곡 지역과 동쪽 핀슈아펜 지역에서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이 점령당하면 이제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에서 북쪽 해안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연합군의 모든 계획은 남태평양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라바울 점령을 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합군 수뇌부는 라바울은 점령하지 않고 우회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중부 태평양에서 새로운 전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솔로몬해에서 일본군이 계속 밀리고 연합군이 새로운 전선을 생각할 즈음, 유럽에서는 레이 상륙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9월 3일에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이탈리아는 9월 8일 항복하면서 주축국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곧 이탈리아에 진주하면서 이탈리아 남부를 중심으로 새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은 드네프르강 전선 전반에서 공세를 확대하며 독일군을 계속 서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여름에 쿠르스크 전투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가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전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솔로몬의 인근은 태평양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솔로몬해에서 약 3,300km 북쪽에 웨이크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웨이크 섬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이 공격을 가했는데, 미 해병 제1방어대대 병력이 용감히 싸웠으나 결국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다룬 바 있습니다. 웨이크 섬은 일본군이 점령했지만 미군은 항공대를 이용해 1942년과 43년 수차례에 걸쳐 웨이크 섬을 정찰하거나 폭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웨이크 섬까지는 약 4,000km에 달해서 항모 없이는 공습이 불가했지만, 미드웨이에서 출발하면 약 1,900km였기 때문에 미군의 웨이크 공습은 주로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를 이용해서 행해졌습니다. 1942년 12월 22일에는 24기의 B-24가 웨이크 공습에 나섰고, 미드웨이에서의 마지막 공습은 1943년 7월 26일에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전쟁 초반 중부 태평양에서 지상 기지에만 의존해 폭격을 한 것은 아니고 항공모함을 이용한 공습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중부 태평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웨이크 섬이고, 웨이크 섬 남쪽에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 캐롤라인 제도에는 일본 연합함대 기지인 트럭섬이 있고, 사이판이 위치한 마리아나 제도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이 승승장구하던 1942년 2월과 3월에 항공모함을 이용해 중부 태평양 섬들의 일본 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1942년 2월 1일에는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 항공대가 각각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의 목적은 내부적으로 미군의 사기를 올리고 일본군에게는 미군의 효과적인 공격 능력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월 20일에는 항모 렉싱턴 항공대가 일본군 남태평양 최대기지 라바울을 공격했고, 나흘 뒤인 24일에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대가 웨이크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진은 2월 24일 엔터프라이즈에서 항공대가 출격하기 전 SBD 돈틀리스 폭격기의 후방 39경 기관총을 항공병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쟁 초기 미군 항공기 마크에 있던 붉은색 원형 무늬가 눈에 띕니다. 당일 아침 엔터프라이즈 비행갑판에서 출격 준비를 하는 VB-6 항공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당일 돈틀리스 폭격기와 같이 출격했던 데버스테이터 뇌격기인데 사진 오른쪽 하단에 웨이크 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설명에는 여기 나온 이 데버스테이터가 VT-6 소속인데 VT-6는 3개월 후 미드웨이 해전에서 14기 중 4기만 살아남았고 그중 1기가 바로 이 사진에 찍힌 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3월 4일에는 다시 엔터프라이즈가 일본에는 미나미 도리시마라고 알려져 있고 도쿄에서 1850km 떨어져 있는 마커스 섬에 일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4월 18일에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 실린 B-25 폭격기 16기가 도쿄를 공격하는 둘리틀 공습이 행해졌습니다. 둘리틀 공습 후 그 다음 달인 5월에 사노에 해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고 과달카날 전역에서 항모 결전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 항모부대의 태평양 도서에 대한 공습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942년 10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양측이 항모 전력에 큰 피해를 입은 1년 후 미 해군이 새로 신형 항모들을 취역시키면서 다시 공격이 개시됩니다. 이 항공모함 8척은 미 해군이 2차 대전 발발 이전 취역시킨 항공모함들입니다. 이 중에 5척이 일본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현재 2척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42년 12월 31일 SX급의 초도함 CV-9 SX를 취역시켰고 CV-2 렉싱턴의 이름을 이어받은 SX급 항모 렉싱턴이 1943년 2월 취역, 요크타운의 이름을 이어받은 SX급 항모 요크타운이 1943년 4월에 취역했습니다. 미 독립전쟁 당시 벙커1 전투의 이름을 딴 항모 벙커1이 1943년 5월 취역, 그리고 역시 같은 SX급 인트레피드가 8월 16일에 취역했습니다. 이렇게 미 해군은 1943년 10월에 들어오면서 주력 항공모함 전력에서 질적, 양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미 해군 항모부대는 1943년 8월 현재 기존의 3척 이외에 이렇게 SX급 주력 항모 5척이 추가돼서 총 8척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새 항모들은 항공대 구성과 훈련 등을 거치면서 1943년 9월부터 차례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항공모함 생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모함 이름은 인디펜던스이고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의 초도함입니다. 경항공모함은 CV 대신에 라이트를 뜻하는 L을 붙여서 CVL이 되는데요. 인디펜던스급 경항모는 진주만 기습 이전에 이미 4척이 착공되었고 미국은 거의 한 달에 한 척씩 경항모를 취역시키기 시작합니다. 1943년 1월에 인디펜던스에 이어 2월에 프린스턴, 3월에 벨로우드, 5월에 카우펜스, 7월에 몬테레이와 캐봇, 그리고 8월 말에 랭리가 차례로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모들과 함께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었습니다. 1943년 10월 7일자로 되어 있는 당시의 미 해군 자료를 보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라고 되어 있고 태스크포스 14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모함 6척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어진 SX급 정규항모 3척 요크타운, 렉싱턴, SX와 인디펜던스급 경항모 3척 벨로우드, 카우펜스, 인디펜던스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스크포스에 정규항모 3척, 경항모 3척을 배치한 것인데요.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 해군은 그동안 하나의 태스크포스에 항공모함을 1척 또는 2척만 배치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942년에는 항공모함 자체가 너무 귀중해서 항모를 잃으면 전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항공대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체계도 아직 미성숙한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1943년 10월이 되면 항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정규 항모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깨지면 안 되는 유리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규 항모의 파트너로 경항모들을 같은 태스크포스 안에 붙여서 함대 상공을 지키는 전투 초계를 강화하고 부족한 공격력을 메우도록 해서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체제의 실험은 앞으로 다가올 1944년 대규모 항모전의 중간 다리가 됩니다. 미 해군은 이제 항모를 잃어도 전쟁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 시점부터 항공모함은 귀중품에서 소모품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4의 첫 번째 주요 임무의 무대는 바로 웨이크섬이었습니다. 1943년 10월 5일과 6일에 걸쳐 항공모함 6척과 순양함 7척, 구축함 24척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섬 공격을 위해 항진하는 항공모함 렉싱턴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섬으로 향하는 항모 요크타운에서 승조원들이 모여서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 항모에서는 넓은 비행갑판에 모여 이런 단체 체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체력 단련뿐 아니라 좁은 배 안에서 군기를 유지하고 승조원들 간의 단합을 다지는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섬으로 항진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찍은 것입니다. 경항모 카우펜스에서 승조원들이 일본군 기지에 떨어뜨릴 폭탄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웨이크섬에 다가가면서 수상함에서 일본군 기지에 포격을 가하는 사이 요크타운에서는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이함 준비를 하고 웨이크를 향해 발진합니다. TBF 어벤져 뇌격기들도 웨이크섬에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저 멀리 폭격을 받고 연기를 내뿜는 웨이크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폭격을 받은 웨이크섬을 미군 항공기에서 찍은 것입니다. 미군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한 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것입니다. 웨이크섬 공격은 정규 항모들끼리의 결전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설적인 고속 항모 기동부대의 신화가 바로 웨이크섬 공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진행되는 태평양 전쟁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